네, 매주 월요일 이 시간 함께하는 차이나뷰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최근에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중국의 동중국해와 관련한 사항이 경제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동중국해와 관련해서 또 방공 식별권, 이 식별 구역 문제로 지금 상당히 계속해서 혼란스러운 양상인데요. 이러한 군사적 긴장감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군사적 긴장감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동중국해를 내외화시켜서 해상 권익을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은 중국에 대한 봉쇄 전략을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접근 방지 및 영역 거부라는 기존의 그 전략을 계속 진행시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중일 간의 그 마찰은 더 심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질서를 미국과 다시 짜자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를 거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앞으로 동중국해와 관련된 문제는 앞으로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게 그림을 보시면요. 네. 미국과 일본의 그 중국 해상 방위선이 있습니다. 붉은 선으로 되어 있는 게 1선, 2선인데요. 앞으로 1선, 2선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미사일 발사라든지 잠수함, 항공모함을 통해서 해상 방어선을 무력화시키는 조치들을 계속 진행을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중일 간의 군사적 긴장감은 앞으로 계속 고조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딱 사이에 있어서 중국과 일본만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된다고 하더라도 문제인데 이것이 비단 이 두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 더 큰 문제 아닙니까? 미국이 또 여기에 또 나섰는데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는 서로 강대국이기 때문에 이해가 우선하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순망치안의 관계인데요. 입과 이빨과의 그 관계처럼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1조 3천억 달러의 국채를 사들이고 있고요. 또 대안 투자를 비롯해서 부동산, 벤처 투자, 유틸리티 쪽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앞으로 금융 자유화라든지 그리고 중국의 위안화의 국제화 관련해서는 미국의 그 전적인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그 위기가 고조되는 것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신 일본과의 관계는 아무래도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가 되고 있고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영토적으로 상당한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치열한 그 긴장감이 고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일본에 투자됐던 채권이라든지 주식을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팔고 있는데요. 이런 자금들이 내년도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차이나 머니가 2, 3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유입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차이나 머니의 순매수 추이를 지난 4, 5년간 그래프가 나옵니다. 보통 차이나 머니 같은 경우는 새해 포트폴리오를 짤 때 2, 3월 정도 신규 자금들을 집행한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차이나 머니가 좀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요. 차이나 머니가 좋아하는 종목은 소비라든지 유통 서비스, 신에너지, 그리고 환경, 의료 서비스 쪽에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이들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도에 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군사적 충돌은 피할 수 있더라도 그래도 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 지금 짚어주신 경제적인 측면이잖아요. 중국만 하더라도 일본에서 자금을 빼면서 우리나라의 차이나머니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나라로서는 또 긍정적인 전망인데 서방 국가 쪽에서 보자면 또 미국이 이 G2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또 싫어하니까 만약에 뭐 경제적 보복에 나선다고 하면은 중국과 우리나라에 미칠 또 경제적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가 됐을 경우는 양국의 상품 무역에도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요. 직접 투자도 위험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해외 자본들은 중국에 5천억 달러 이상 투자되고 있는데요. 이 자금들을 철수시켰을 경우에는 중국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순한 군사적인 긴장감이 고조됐을 경우에 중국의 그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1%에서 최대 1.3%포인트 정도 하락하게 되고요. 여기에 그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외국인 직접 투자가 사라지거나 해외 M&A가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금융 부분의 취약성이라든지 숨겨진 부실 채권, 부동산 거품까지 터졌을 경우에 중국의 그 단기적으로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1%에서 장기화될 경우에는 3.9%까지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중국과 관련된 그 경제나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GDP 성장률은 적게는 0.2%에서 최대 1.28%까지 하락하게 되고요. 수출은 적게는 2%, 최대 7.8%포인트 정도 감소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은 우리 경제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들은 내년도 경제 전망을 하거나 주식 투자 운용을 하실 때 참고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그렇죠. 이러한 사항들 우리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니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는데 아무튼 지금의 이 사태가 더욱더 심화가 될까요? 중국 내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까? 네, 중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중국이 아직 선진국화되지를 않은 상태고요. 글로벌 스탠다드라든지 군사력에서 미국과 견줄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과의 긴장감은 고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이 중국 인터넷에서도 재미있는 글들이 지금 속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미국과 전쟁을 했을 경우에 미국은 군사 한 명도 쓰지 않고 중국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 첫 번째는 중국 고위 관료들의 해외 은행 잔고를 공개시키면 된다 그러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불법으로 해외에 나갔던 자금이 무려 3조 7,900억 달러이기 때문에 중국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의 여권을 갖고 있는 중국 고위 관료의 그 명단을 공개한다든지 LA 호화 지역의 주택단지에 있는 중국의 그 애첩들의 거주 지역도 공개시킬 수가 있고요. 또 미국에 거주하는 고관 관료들이 자녀들이 150만 명 정도 됩니다. 이들에 대한 명단도 공개시킬 수가 있고요. 또 중국 내 그 티벳이라든지 그리고 위구르와 같은 불만 세력들에 대해서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제도적인 장치가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미중 관계가 껄끄럽게 가는 것을 원치 않는 그런 분위기라 그럽니다. 네, 그렇군요. 인터넷에 있는 글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해주셨는데 중국에서 또 고위공직자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큰지를 또 나타내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싶네요. 화제를 또 돌려보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HSBC 제조업 PMI 확장치가 전달보다는 약간은 적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경기 확장세가 이어지는 것을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국가통계국의 11월 제조업 PMI가 전달과 같은 51.4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제조업 경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중국 제조업 경기는 현재 그 지난달과 같은 수치로 나왔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화랑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금융 긴축 정책을 지금 강화시키고 있고요. 또 공급 과잉 산업에 대한 퇴출을 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달과 같았다는 것은 중국의 경기 확장세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 국가통계국이 그 발표하는 지표의 그 샘플링하는 방법을 보면은 국유기업 3,000개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하게 되는데요. 특히 생산지수라든지 고용지수 같은 경우가 중국 경제에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부분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점은 중국이 앞으로 내년도까지도 제조업 중심의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HSBC가 발표하는 중소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는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는 양극화되고 또 대기업 그리고 내수 중심의 성장이 진행된다는 점에서는 우리 증시에서도 이거와 관련된 테마주들도 좀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 아니겠는가 보여집니다. 네, 제조업 중심의 성장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것이다. 다만 좀 양극화가 되고 내수 쪽이 활성화가 되니까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반적인 중국의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또 성장률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텐데 일단 경제 예측 기관마다 상당히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불확실한 투자 전망 때문이다라는 지적이 있던데요. 이러한 고정자산 투자가 중국의 경제 성장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게 될까요? 어떻게 전망을 해야 될까요? 네, 내년도부터는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가 이전처럼 강력한 그 힘을 발휘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 내에서는 현재 공급 과잉됐던 시설과 관련해서는 무려 5,550조 원 정도가 과잉 투자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기업들이 부담하는 한 해 이자만 하더라도 1,110조 원 정도가
된다 그럽니다. 이로 인해서 중국이 앞으로 금리 자유화를 실시하면서 대출 금리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앞으로 제조업이라든지 부동산과 관련된 투자는 조금 위축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보다는 소비 주도의 성장을 이제 이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소비 주도의 성장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성장을 이어갈 산업군이라든지 보다 자세하게 짚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이라든지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는 전체 고정자산 투자 한 60%를 차지합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요, 앞으로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 예측이 나옵니다. 제조업이라든지 부동산은 이제 강력한 그 힘을 발휘하기는 힘들겠고요. 삼중전에서 밝혔듯이 인프라와 관련된 투자 그리고 서비스와 관련된 투자들이 중국의 그 투자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이거와 관련해서는 제4세대 휴대전화 사업자 라이센스가 지금 발급이 되고 있고요. 1월 18일부터는 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가 시작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온라인 결제라든지 보안 그리고 그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테마주들이 좀 부각이 될 수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특히 친환경 그 차량이라든지 환경 규정을 강화시키면서 쓰레기 처리 시설이라든지 오폐수, 배기 절감 장치와 관련된 테마주들이 앞으로 중국의 이런 그 도시화라든지 그리고 인프라, 서비스 관련 투자와 관련해서는 좀 유망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중국과 관련한 사항들 차이나 비유라는 코너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